안녕하세요. 시내 21 송경원 기자입니다. 오늘 출근길 상식에서는 영화의 국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질문은 이겁니다. 영화에도 국적이 있을까? 이번에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기생충을 예로 들면 사실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히 기생충은 한국 영화이죠. 근데 아카데미에서 혹은 그 외국인 관객들, 특히 미국 관객들이 받아들일 때는 기생충을 어떤 나라의 어떤 영화로 받아들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기생충을 예로 놓고 보면 당연히 영화에는 국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생충은 한국 영화라고 생각하기 쉽죠. 기생충은 한국 영화고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 심장 한복판인 아카데미에서 수상을 했다는 걸로 굉장히 국위선양한 사례가 됐으니까 당연히 영화에는 국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을 예로 들어볼게요. 반지의 제왕은 어느 나라 영화일까요? 어느 나라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크레딧을 보면 이 영화는 미국 영화이고 그리고 뉴질랜드 영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영화를 뉴질랜드 영화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당연히 그냥 할리우드 영화 혹은 미국 영화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영화를 좋아하고 사랑했던 뉴질랜드 국민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생각할까? 실제로 뉴질랜드는 자국 영화 비중이 5%가 안 될 정도로 영화 산업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반지의 제왕 한 편을 통해서 거의 몇억 달러에 38억 달러가 넘는 관광 산업도 일으켰고 5년 동안 거의 2만 명 가까운 영화 인력이 고용됐고 그리고 지금 사실 CG로 굉장히 유명한 국가이거든요. CG 기술도 굉장히 많이 인프라가 구축이 된 영화가 됐습니다. 뉴질랜드 국민에게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영화 중에 한 편이 반지의 제왕이란 말이죠. 반지의 제왕의 국적은 어딜까? 라고 물으면 사실 쉽게 대답하기 힘들죠.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영화의 국적이 어딘지, 영화의 국적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일테면 1980년대 이전 같은 경우는 이런 논쟁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런 질문을 할 필요도 없었고 80년대 이전까지는 영화가 만들어진 나라, 영화를 만든 제작한 감독의 어떤 국적, 스태프들, 그리고 배우들의 국적, 어느 나라 말로 했는지, 어디에 투자를 받아서 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틀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 영화의 국적은 어디다라고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80년대 이후 이제 좀 넘어가면서 영화 산업이 말 그대로 글로벌해지고 국경의 의미가 점점 좀 약해지면서 특히 유럽 영화를 중심으로 이렇게 국적이 뒤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유럽에서 나온 영화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한 2개, 3개 이상의 크레딧이 붙어 있고 예를 들면 프랑스 영화이고 영국 영화이고 네덜란드 영화이고 이렇게 여러 국가가 명기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런 영화 같은 경우는 뭐 일테면 배우들은 프랑스 배우인데 투자는 영국에서 했고 그리고 스태프들은 네덜란드 스텝이 끼어든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프로젝트들이 합쳐지면서 영화의 국적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 프로젝트가 된 영화 같은 경우는 이 영화는 어느 나라 영화라고 불러야 될까? 그리고 어떤 정체성을 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거의 할리우드 버전이 일종의 반지의 제왕 같은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지의 제왕의 거의 대부분의 촬영과 그리고 인력의 상당 부분은 뉴질랜드인들로 채워졌고 뉴질랜드에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 영화를 인지할 때는 당연히 할리우드 영화라고 인지를 한단 말이죠. 기생충은 반대로 예를 들면 한국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카데미 한복판에서 외국어 영화상으로는 외국어 영화는 최초로 감독상과 작품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이런 영화들의 예를 들어서 영화의 국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질문을 꺼냈습니다. 기생충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 변화의 어떤 상징, 지표가 될 수 있는 영화인데요. 사실 영화의 국경은 굉장히 높고도 낮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아프리카 영화를 몇 편이나 볼 수 있을까요? 혹은 지금까지 아프리카 대륙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몇 편이나 보셨나요? 아프리카 영화라고 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영화들이 몇 편 있을 겁니다. 저도 좋아하는 영화 중 뭐 대표적으로 아웃 오브 아프리카 같은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찍었고 아프리카인도 나오고 그들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명백히 할리우드 영화입니다. 할리우드에서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인 거죠. 누가 시선의 주체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건데 이 영화들 놓고 아프리카 영화라고 말하기는 힘들 겁니다.
예를 들면 또 브레이브하트라는 스코틀랜드 독립 영웅을 다루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명백히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하지만 다루고 있는 내용과 역사는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이란 말이죠. 이런 영화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에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전 세계 유통이 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는데 예를 들어 넷플릭스 오리지널 중에 최초로 아프리카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올로투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나이지리아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나이지리아는 인도처럼 인도가 발리우드로 불리는 것처럼 여기는 난리우드라고 불리면서 나이지리아 영화 산업이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규모가 단순히 큰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자국민들이 굉장히 그 영화를 많이 소비해주고 우리로 치면 한 1960년대, 70년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저예산에 많은 영화들이 빠르게 찍고 빠르게 소비되는 시장입니다. 그런 영화들은 사실 우리가 일부러 발품을 팔거나 혹은 영화제를 찾아가거나 일부러 그 영화를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보기 되게 힘들단 말이죠. 우리가 언뜻 보면 영화는 전 세계에 걸쳐져 있고 전 세계 동시적으로 상영이 되고 있고 영화의 장벽이 굉장히 낮아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영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벽이 높아서 우리의 어떤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평생 동안 볼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지금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고 기생충으로 대표되는 이런 영화들 같은 경우는 할리우드 한국판에도 이렇게 큰 이슈거리를 차지할 만큼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야 너무 당연하게 전 세계인들이 알 수 있는 영화 중에 한 편이 되었지만 한국 영화도 한때는 지금 말씀드린 나이지리아 영화나 혹은 아프리카 영화들처럼 해외 관객들에게는 전혀 인지가 되지 않는 혹은 특별히 매니악한 관객들이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영화들 정도로 굉장히 좁게 소비되고 있긴 했었습니다. 그게 한국 영화를 예를 들면 그런 거고 이걸 다른 나라로 빗대면 인도 영화, 필리핀 영화, 일본 영화 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지고 굉장히 소통과 교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 문화적인 장벽을 넘기 어려운 상품 중에 하나가 문화적인 장벽을 넘기 어려운 콘텐츠 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입니다. 그거를 잘 볼 수 있는 어떤 사례가 이번에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을 수상을 하면서 여러 이제 시상식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멘트 중에 하나인데 봉준호 감독이 1인체 장벽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1인체 장벽만 넘으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영화의 세계가 훨씬 넓어진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이 사실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리우드 아카데미 영화라고 하면 너무 이제 권위가 있어 보이고 산업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헐리우드 영화제 아카데미 시상식도 로컬 영화제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처럼 국제영화제가 아니라 로컬 시상식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로컬은 어디냐라고 하면 할리우드로 대표되는 미국 영화 산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영화 산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국 영화의 소비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해외 영화에 대한 벽이 되게 높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막 문제입니다. 자막을 읽기도 싫어하고 실제로 문맹률도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자막 있는 영화들이 크게 흥행을 못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막 있는 영화들이 많이 수입이 안 되고 굉장히 폐쇄적인 영화 산업이 된 거죠. 폐쇄적이지만 그 영화 산업 자체가 세계 전체로 규모로 봐도 굉장히 큰 산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헐리우드 영화는 이꼴 세계 영화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랑 미국 영화는 다릅니다. 헐리우드 영화는 일종의 대표되는 영화 산업으로서 전 세계 관객을 대상으로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일종의 글로벌 시네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의 목표는 뭐냐면 미국 관객이 보든 한국 관객이 보든 아프리카 관객이 보든 이 영화를 보고 모두 비슷한 감정들을 느끼고 비슷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화로 대표되는 내셔널 시네마라는 게 있는데 내셔널 시네마가 뭐냐면 그 자국 관객들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정서를 깔고 있는 영화들을 말합니다. 물론 그 영화도 다른 나라 관객들이 보고 충분히 즐길 수 있지만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문화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수반이 돼야 된단 말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영화들을 즐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 영화 혹은 미국 영화를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는 그 문화적인 정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영화 안으로 찾아가고
영화를 보고 뜯어보고 공부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영화들은 산업적인 맥락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건 거죠.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 문화를 이해하는 어떤 도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기생충은 어떤 영화냐? 기생충은 당연히 한국 영화입니다. 기생충을 한국 관객이 봤을 때와 미국 관객이 봤을 때는 느낌도 다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도 다를 거예요. 근데 동시에 기생충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네마이기도 합니다. 미국 관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혹은 전 세계 관객들이 보도록 만들어진 영화이기도 하죠. 그게 봉준호 감독의 특징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영화 산업 전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실 92회 아카데미에서 사관왕을 차지한 기생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영화 중에 한 편이 됐습니다. 한국 영화라는 최초로 아카데미 본상을 수상했고요. 비영어권 영화 최초의 감독 그리고 작품상을 동시에 수상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칸의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상을 동시에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죠. 이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상을 동시에 수상한 작품은 1955년도에 델버트만 감독의 마티 이후로 64년 만입니다.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어떤 기록들을 세워나가고 있는 프로젝트가 된 거죠. 근데 이 기생충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어느 날 할리우드에 갑자기 떨어져서 등장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건 약간의 정리가 필요한데 한국 영화가 뭐냐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뭘 한국 영화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한국 감독이 찍은 영화, 한국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가 당연히 한국 영화죠. 하지만 이것보다는 좀 더 복잡한 개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외 관객들이, 지금 해외 영화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 영화의 어떤 정체성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언제쯤 마련되었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대략적으로 조금 정리해보면 19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나왔던 코리안 뉴웨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어떤 흐름이냐면 한국적인 상황들, 정치, 문화적인 상황들을 되게 리얼리즘적인 시선으로 그려낸 사회 비판적인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그려낸 일련의 작가군들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1980년대 이장호 감독이 만든 바람 불어 좋은 날 같은 영화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코리안 뉴웨이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종의 작가주의군이란 말인 거죠. 흥행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담고 있는 시대적인 무의식, 시대 정신이 담겨 있는 영화들입니다. 그 작가들이 그 시대에 걸쳐서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한 10년, 15년 정도 되는 걸쳐서 나온 그 시기의 영화들을 흔히 코리안 뉴웨이브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렇게 명명을 하고 여러 영화제들을 통해서 이것이 한국 영화다라고 대표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죠. 그런 하나의 군이 있고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소위 말하는 한국형 블록버스터라고 불리는 상업 영화로서의 한국 영화 산업이 있습니다. 물론 영화는 산업이고 당연히 상업이고 예전에도 많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한국 영화 전체 시장의 규모를 얘기를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지리아 영화 산업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어떤 스튜디오 형태의 영화가 아니라 한 2, 3일 정도에 되게 빠르게 찍어서 소비할 정도로 굉장히 저예산으로 많이 찍고 지금으로 치면 드라마보다 훨씬 짧은 호흡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이 많습니다. 1년에 몇백 편 정도 영화가 양산이 되고 그것도 전국 단위의 관객들에게 소개되는 게 아니고 단관 개봉을 하기도 하고 지금이랑 전혀 다른 영화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스튜디오의 형태로 CJ면 CJ, 롯데, 메가박스 이렇게 대표되는 큰 제작사들을 중심으로 한 체제로 바뀌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199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은 쉬리 같은 작품으로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런 프로듀서 시스템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할리우드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소위 말하는 한국형 블록버스터, 상업 영화로서의 어떤 규모들이 급격하게 성장하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는 그 두 축을 갖고 간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하나는 작가주의군,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제에서 소개되는 이를테면 박찬욱, 봉준호, 김지훈, 홍상수, 김기덕 같은 해외에서도 잘 알려진 감독들의 작품들을 갖고 있는 감독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업 영화로서 대표적으로는 윤재균 감독처럼 1000만 관객을 노리고 만드는 그런 상업 영화 진영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의 국가가 이걸 갖고 있는데 한국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국가는 이 두 가지가 거의 섞이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구분이 돼서 완전 다른 길을 걷곤 하는데 한국 영화는 유독 특이하게 양쪽을 다 걸어가는 혹은 양쪽을 다 취하는 감독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봉준호 감독인 거죠. 봉준호 감독 흔히 얘기하는 작품성과
그리고 상업성, 대중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감독이고, 그런 균형 감각이 비단 한국 영화라는 어떤 내셔널 시네마, 자국 영화에만 그치지 않고 전 세계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균형 감각도 동시에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봉준호 감독의 어떤 위상, 위치, 역할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 영화 시장을 알리게 되는, 혹은 어떤 영화가 한국 영화다라는 걸 알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늘 봉준호의 영화로 있어 왔는데, 그걸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기생충의 이번 수상을 두고 LA타임즈에서는 역사적인 역전승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했고, 뉴욕타임즈에서는 한 편의 영화를 넘어서는 기념비적인 사건,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게 헐리우드 영화의 전체적인 방향을 좀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LA타임즈의 저스틴 창이라는 컬럼니스트의 말이 되게 의미심장한데, 기생충이 오스카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오스카상이 기생충을 훨씬 더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요건 약간 이해하려면 아카데미의 어떤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혹은 할리우드 영화 산업의 그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지금 전 세계 영화 산업은 사실 위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영화에 경쟁할 수 있는 여러 다른 문화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이키의 경쟁자는 닌텐도라는 말처럼 사실 영화 산업의 경쟁자는 자국 영화와 해외 영화가 아니라 영화 말고 다른 문화 콘텐츠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게임 산업도 있고, 심지어는 극장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 같은 것들이 사실 영화 산업의 경쟁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이제는 폐쇄적인 어떤 장벽들을 더 이상 유지해서는 그 산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상실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헐리우드 영화 산업이었고,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 산업도 얼마 전부터 꽤 많은 변화들을 꾀했습니다. 원래 헐리우드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면 백인 남성 5월 중심이 있었거든요. 다양성이 좀 많이 배제가 되고,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많이 다양성, 인종차별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받아들이고, 아카데미 위원들도 많이 폭을 넓히면서 색깔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뭐 정치적인 정당성,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문제도 같이 결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할리우드 영화는 이제 자국 영화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자막이 없는 영어만 할 수 있는 영화만 하는 게 아니라 자막이 있는 영화들도 같이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고, 그 대표적인 어떤 상징적인 영화로 기생충이 선택이 된 겁니다. 기생충 같은 경우는 각본상을 받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상, 그리고 작품상까지 수상했는데, 이렇게 네 부분을 다 수상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고, 이때 봉준호 감독이 보여줬던 어떤 캐릭터가 주요한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카데미 수상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한 작품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감독에게 주는 작품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독의 최고 작품에게 준다기보다는 그 감독이 이때까지 해왔던 어떤 필모그래피 위에서 어떤 작품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이 관객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갔는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생충 같은 경우는 기생충이 봉준호 감독의 최고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생충을 통해서 봉준호의 어떤 세계들, 봉준호로 대표되는 한국 영화의 어떤 정체성이나 색깔들이 할리우드 관객들에게도 드디어 인지되기 시작했다. 확실하게 상업 영화로서 소비되기 시작했다는 걸 드러내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생충의 어떤 작품상, 감독상 수상이 단순히 뭐 할리우드 역사, 아카데미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해서 한국 영화의 어떤 위상을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영화 산업의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어떤 되게 중요한 지표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기생충 이전의 한국 영화 인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기생충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코리안 뉴웨이브와 그리고 한국형 블록버스터로 상징되는 이 두 가지 큰 축의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해외 영화에서는 사실상 조금 몇몇 아주 대표되는 감독들의 예술 영화들만이 여전히 소비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올드보이나 아니면 김기덕 감독의 영화들이 대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혹은 여전히 지금도 활동하시고 많은 영화 수상을 하고 있는 홍서수 감독 같은 대표적인 작가 영화들, 작가주의적인 경향을 싣고 있는 감독들의 영화들이 영화제를 통해서 많이 소개되고 있죠.
최근에는 할리우드나 해외 영화 진출도 하고 여러 형태의 합작들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한국 영화의 어떤 저변이나 색깔도 많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을 꼽을 수 있겠죠. 부산행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흥행보다 해외에서 훨씬 더 호평을 받고 큰 방향과 흥행을 이끌어낸 작품인데요. 오히려 해외 흥행에 힘입어서 국내에서도 다시 한번 좋은 반응으로 되돌아오는, 그리고 해외 선투자나 판매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행을 비롯한 최근의 한국 영화들이 이제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자국의 극장 산업에 의존하는 비율이 80%가 넘거든요. 근데 이제는 해외 시장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상업적인 색깔들을 많이 갖추고 있고, 그것이 해외 관객에게도 어필하고 있다, 인식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영화의 국적이 어디 있냐라고 다시 묻는다고 하면, 영화의 국적은 당연히 만들어진 주체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고, 그리고 어떤 자본을 투자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되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가 영화의 국적을 결정을 합니다. 그게 예전에는 단일 관객, 단일 국가 뭐 이렇게 좀 벽을 치고 각각의 영화들을 만드는 게 가능했는데, 지금 영화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단계고 거의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식의 구분이 점점 무의미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영화의 국적은 있죠. 그럼 이제 영화의 국적은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단순히 제작단이 혹은 누가 만들었고 누가 돈을 냈고 어떤 스텝이 참여했고 어디서 찍었고가 아니고, 그 영화가 갖고 있는 메시지, 정체성, 그 영화가 깔고 있는 문화적인 바탕이 어디에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생충은 한국 영화죠. 기생충을 할리우드 관객이 봤을 때와 아마 한국 관객이 봤을 때는 좀 다른 결로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기생충처럼 외국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소개돼서 할리우드 영화 말고요, 이를테면 이란 영화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아프리카 영화라든지 필리핀 영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 극장에서 좀 더 많이 소개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영화들을 보실 때는 그 영화들은 단순히 그냥 주어진 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안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노력들이 동반되는 영화들이 많아질수록 소위 말하는 다양성이라는 게 늘어나는 거고, 영화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혹은 다른 문화권을 이해하는 일종의 문화적인 통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영화의 국적이 뭐냐라는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런 영화들을 기왕이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극장에 간 김에 영화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 극장을 일부러 찾아가고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 안으로 다시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출근길 상식에서는 영화의 국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영화의 국경을 훨씬 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